70대의 노부부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남긴 것은 사랑이 아닌 수십억 원의 재산이었습니다. 남겨진 형제자매는 한자리에 모였지만 애도의 눈물은 곧 탐욕의 눈빛으로 바뀌고 말았죠. 서울 강남구의 한 법무법인 회의실. 아직 상복을 입은 채 가족들이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큰아들 박재호, 큰딸 박영숙, 막내아들 박재민. 그들의 아버지 박철수가 3일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첫 번째로 하는 일이 유언장을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모두 오셨네요. 변호사 김용기가 책상에 앉았습니다. 손에는 봉인된 유언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큰아들 재호가 대표로 답했습니다. 그럼 유언장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김 변호사가 봉투를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가족들은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각자 마음속으로는 이미 계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강남의 집과 땅, 그리고 회사 주식까지.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상당한 재산이었습니다. 고인 박철수의 유언장을 읽겠습니다. 김 변호사가 목을 가다듬었습니다. 나 박철수는 건강한 정신으로 이 유언장을 작성한다. 가족들이 더욱 집중했습니다. 첫째, 강남구 대치동 집과 땅은 큰아들 박재호에게 상속한다. 재호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막내 재민의 얼굴은 굳어졌습니다. 둘째, 용인시 처인구 땅 300평은 큰딸 박영숙에게 상속한다. 영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한 대로였습니다. 셋째, 회사 주식 60%는 큰아들 박재호에게. 잠깐만요. 막내 재민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왜 저는 없어요? 왜 형만 집도 받고 주식도 받아요? 재민아, 일단 끝까지 들어보자. 큰딸 영숙이 말렸습니다. 김 변호사가 계속 읽었습니다. 넷째, 회사 주식 20%는 큰딸 박영숙에게 상속한다. 그럼 저는 뭐 받아요? 재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다섯째, 은행 예금 3억 원은 막내 아들 박재민에게 상속한다. 겨우 3억이요? 재민이 소리쳤습니다. 형은 집값만 해도 20억인데 저는 겨우 3억이라고요? 재민아, 아버지 뜻이니까. 형은 가만히 계세요. 형은 좋으시겠네요. 재민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때 큰딸 영숙이 입을 열었습니다. 잠깐, 이상한데요. 뭐가 이상해요, 누님? 재호가 물었습니다. 제가 10년 동안 부모님 모셨는데 재민이가 더 받는 게 맞지 않나요? 영숙의 말에 재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누나가 부모님 병원 모시고 약 챙기고 밥 해드리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누님도 용인 땅이랑 주식 받으신 거잖아요. 재호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전 결혼도 안 하고 부모님만 모셨어요. 그런데 이게 공평해요? 영숙의 목소리에 억울함이 담겼습니다. 재민이 영숙의 편을 들었습니다. 누나 말이 맞아요. 형은 결혼해서 따로 살면서 명절에나 오셨잖아요. 야, 박재민. 재호가 화를 냈습니다. 내가 회사 일 때문에 바빴던 거 알잖아. 그래도 매달 용돈 드렸고 돈으로만 해결하려고 하셨죠. 재민과 영숙이 동시에 말했습니다. 김 변호사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직 유언장이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더 있어요? 재호가 물었습니다. 내 마지막 부분이 있습니다. 김 변호사가 다시 유언장을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유언장에 불복하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이 받을 몫은 자선단체에 기부한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한 달 동안 가족들이 화해할 시간을 주겠다. 한 달 후에도 싸우고 있다면 모든 재산을 자선단체에 기부한다. 가족들은 말이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마지막까지 이런 조건을 걸어놓았다니. 어떻게 이런 유언장을. 재민이 중얼거렸습니다. 재호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날 가장 인정해 주셨구나. 집도 주식도 나에게. 영숙은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10년 동안 희생한 게 이것뿐인가? 난 더 받을 권리가 있어. 재민은 분노로 가득했습니다. 형들은 좋겠네. 난 막내라고 항상 무시당하나? 가족이 화해할 시간이라고 했지만 오히려 갈등의 시작인 것 같았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나온 세영재는 아무 말 없이 차에 탔습니다. 재호가 운전대를 잡았고
영숙과 재민이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어디로 갈까? 재호가 물었습니다. 집으로 가요. 저녁이라도 같이 먹어요. 영숙이 말했습니다. 좋아요. 이야기할 것도 많고. 재민도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차 안의 분위기는 무겁기만 했습니다. 30분 후 영숙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영숙이 혼자 정리하고 있던 곳이었습니다. 들어오세요. 영숙이 문을 열었습니다. 거실 한쪽에는 아직 아버지의 유품들이 정리되지 않은 채 놓여 있었습니다. 뭐 드실래요? 소주 있어요. 좋지. 오늘 같은 날엔 술이나 마셔야겠어. 재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영숙이 안주를 준비하고 소주를 가져왔습니다. 세 사람은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재호가 먼저 잔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세 사람이 동시에 잔을 기울였습니다. 첫 잔을 마시고 나니 분위기가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왜 그런 유언장을 남기셨을까? 재민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한 달 안에 화해하라니. 우리가 그렇게 사이가 안 좋아 보였나? 아니지. 그냥 걱정되셨겠지. 재호가 답했습니다. 두 번째 잔을 마시고 나자 재민이 다시 말했습니다. 형, 솔직히 말해요. 집값이 20억인데 제가 3억 받는 게 맞아요? 재민아, 그건 아버지가 정하신 거잖아. 아버지가 정하셨다고 다 맞는 건 아니죠. 재민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영숙이 끼어들었습니다. 재민이 말도 맞아요. 저도 억울해요. 누님까지 왜 그래요? 재호가 답답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10년 동안 부모님 모신 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영숙이 소주잔을 탁 내려놓았습니다. 병원 모시고 약 챙기고 밥 해드리고. 제 인생이 뭐였어요? 그래서 누님도 용인 땅이랑 주식 받으신 거 아니에요? 그게 10년의 대가예요? 웃기지 마요. 영숙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습니다. 재민이 영숙의 편을 들었습니다. 맞아요. 형은 편하게 사셨잖아요. 편하게 살았다고? 재호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내가 회사에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기나 해? 회사 일은 돈 받고 하는 거잖아요. 재민이 소리쳤습니다. 부모님 모시는 건 돈도 안 나오는 일이에요. 세 번째, 네 번째 잔이 비워지면서 대화는 더욱 격해졌습니다. 형은 좋으시겠네요. 집도 받고 주식도 받고. 재민이 비꼬듯 말했습니다. 내가 맞으니까 책임도 더 무거운 거야. 무슨 책임이요? 앞으로도 편하게 사실 거면서. 야, 박재민. 재호가 주먹을 쳤습니다. 형들은 모르실 거예요. 재민이 갑자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뭘 모른다는 거야? 사실은 아버지가 저한테만 따로 말씀하신 게 있어요. 영숙과 재호가 재민을 바라봤습니다. 뭔데? 아버지가 빚이 있다고 하셨어요. 빚? 네. 제가 그 빚을 갚아야 한다고 하셨어요. 재민이 거짓말을 시작했습니다. 술 기운에 화가 나서 하는 말이었지만 형과 누나는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얼마나 되는데? 영숙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2억 정도요. 재민이 대충 말했습니다. 그럼 너는 실제로는 1억밖에 못 받는 거네? 재호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더 억울한 거예요. 형들은 그것도 모르고. 재민은 자신의 거짓말에 점점 빠져들었습니다. 영숙이 의심스럽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 중요한 이야기를 왜 유언장에 안 썼을까? 창피하시니까 비밀로 하자고 하셨어요. 재민이 얼른 변명했습니다. 그런데 너한테만 말씀하셨다고? 재호도 의심스러워했습니다. 막내니까. 형들한테는 부담 주기 싫어하셨대요. 분위기가 이상해졌습니다. 재민의 말이 사실인지 거짓말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정말이에요. 믿어주세요. 재민이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영숙과 재호의 눈빛은 차가워졌습니다. 그럼 그 증거가 있어? 재호가 물었습니다. 증거요? 아버지가 직접 말씀하셨다면 뭔가 남겨두셨을 거 아니야. 재민은 당황했습니다. 거짓말이었으니까요. 그건 찾아봐야 해요. 이상하네. 영숙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밤 세 형제는 서로를 믿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재민의 거짓말 때문에 불신의 씨앗이 심어진 것입니다. 3일이 지났습니다. 재민의 거짓말 때문에 형제들 사이는 더욱 어색해졌습니다. 재호는 집에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재민이가 정말 2억 빚을 갚아야 한다면 사실 재호에게도 고민이 있었습니다.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당장 현금이 필요했거든요. 강남 집을 팔면 좋겠지만 혼자 독차지하는 것 같아서 그때 재호는 묘책을 생각해냈습니다. 재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재민아, 나야. 네, 형. 재민의 목소리는 여전히 기운이 없었습니다. 시간 있으면 만날까? 이야기할 게 있어. 무슨 이야기요? 전화로는 곤란하고 커피나 마시면서 이야기하자. 1시간 후 두 사람은 강남역 근처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재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재민아, 내가 빚을 갚아야 한다니 미안하다. 괜찮아요, 형. 재민은 자신의 거짓말이 들킬까봐 조마조마했습니다. 그런데 말인데, 혹시 관심 있으면 들어봐. 뭔데요? 아버지가 남기신 강남집 말이야. 재호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게 왜요? 사실 나도 사업 때문에 현금이 급해. 재호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집을 팔면 어떨까 싶어서. 재민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집을 팔아요? 응. 20억 정도 받을 수 있을 거야. 그럼 형 혼자 가져가시는 거예요? 아니지. 너랑 나누자는 거야. 재호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눈다고요? 응. 15억은 내가, 5억은 내가 가져가는 거야. 재민은 깜짝 놀랐습니다. 5억이면 유원장에서 받기로 한 3억보다 2억이 더 많았습니다. 정말요? 그럼 내가 빚도 갚아야 하고 나도 현금이 필요하고. 재호의 제안은 그럴듯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재민은 욕심이 생겼습니다. 형, 그런데 좀 이상한데요. 뭐가? 집값이 20억이면 반반 나누는 게 맞지 않아요? 재호는 당황했습니다. 그게 내가 맞이고 관리도 해야 하고. 관리요? 팔면 끝인데 무슨 관리를 해요? 재민이 따져 물었습니다. 그리고 누나한테는 말 안 해요? 누님은 나중에 이야기하지 뭐. 이상하네요. 왜 비밀로 하려고 해요? 재민의 의심이 커졌습니다. 아니야, 그냥 우리끼리 먼저 상의해보자는 거야. 형, 솔직히 말해요. 10억씩 나누는 게 맞잖아요. 재민이 더 큰 몫을 요구했습니다. 야, 그건 너무 많아. 유원장에서 넌 3억만 받기로 했잖아.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죠. 재민은 자신의 거짓말 때문에 더 당당해졌습니다. 제가 2억 빚을 갚아야 하는데 10억 받으면 8억이 남잖아요. 그 정도는 받아야죠. 재호는 난감했습니다. 원래 계획은 자신이 대부분을 가져가는 것이었는데. 그럼 7억은 내가, 13억은 내가? 안 돼요. 반반이요. 재민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때 카페 창가에서 누군가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바로 영숙이었습니다. 영숙은 우연히 이 카페를 지나다가 두 형제를 발견했습니다. 뭔가 수상한데. 영숙은 멀리서 두 사람의 대화를 유심히 봤습니다. 몸짓으로 봐서는 뭔가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재호와 재민이 카페를 나가자 영숙도 뒤를 따라갔습니다. 저 둘이 무슨 거래를 하는 거지? 그날 저녁 영숙은 김용기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박영숙입니다. 아, 영숙 씨, 무슨 일이세요? 혹시 시간 되시면 내일 만날 수 있을까요? 무슨 일인지 물어봐도 될까요? 유원장에 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요. 그럼 내일 오후 3시에 오세요. 영숙은 전화를 끊고 생각했습니다. 재호랑 재민이가 뭔가 꾸미고 있어. 나만 바보 되는 건 아니야. 다음 날 영숙은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변호사님, 혹시 유원장 내용을 바꿀 수는 없나요? 바꾼다니요? 무슨 말씀이세요? 만약 형제들이 비밀로 재산을 나누려고 한다면요? 김 변호사는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나요? 제가 본 건 아니지만 의심스러운 행동들이 있어서요. 그렇다면 조심해야겠네요. 왜요? 유원장에 있던 조건 기억하세요? 한 달 내에 화해하지 못하면 모든 재산이 자선단체에 가는 거요. 영숙은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형제들이 서로 속이고 거래하려 한다면 결국 모든 재산을 잃을 수도 있다는 것을. 변호사님,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일단 지켜보시죠. 그리고 뭔가 이상한 일이 생기면 바로 연락하세요.
영숙은 변호사 사무실을 나오며 결심했습니다. 두고 보자. 나만 당하지는 않을 거야. 한 달이라는 시간 안에 형제들의 갈등은 더욱 복잡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돌아온 영숙은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형제들이 나 몰래 뭔가 꾸미고 있어. 영숙은 아버지의 유품이 있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서랍장, 옷장, 책상. 아직 정리하지 못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제대로 정리나 해보자. 영숙은 서랍을 하나씩 열어봤습니다. 오래된 사진들, 중요한 서류들, 그리고 잡다한 물건들이 나왔습니다. 책상 맨 아래 서랍을 열었을 때였습니다. 이게 뭐지? 작은 봉투가 하나 있었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아버지 손글씨로 영숙이에게라고 써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저한테 남기신 거구나. 영숙은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편지 한 장과 통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를 먼저 읽어봤습니다. 영숙아, 10년 동안 고생 많았다. 내가 희생한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이 통장은 너만을 위한 것이다. 형제들에게는 말하지 마라. 내가 받아 마땅한 것이니까. 영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아버지께서 정말 저를 생각해 주셨구나. 통장을 펼쳐봤습니다. 농협 통장이었는데 잔액을 보고 영숙은 깜짝 놀랐습니다. 4억 8천만 원? 영숙은 눈을 비비고 다시 봤습니다. 분명히 4억 8천만 원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럴 수가. 아버지가 이렇게 많은 돈을 숨겨두셨다니. 영숙은 가슴이 뛰었습니다. 유원장에서 받기로 한 용인 땅과 주식에 더해서 이 돈까지 받는다면 재호는 집 20억, 나는 이제 10억 가까이 되는구나. 그런데 잠깐 영숙은 생각을 멈췄습니다. 형제들에게 말하지 말라고 하셨네. 영숙은 편지를 다시 읽어봤습니다. 내가 받아 마땅한 것이니까. 맞아. 내가 10년 동안 희생했는데 이 정도는 받아야지. 영숙은 통장을 품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찜찜했습니다. 이걸 말해야 할까? 아니면 숨겨야 할까? 그때 재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누님, 내일 3시 만날까요? 아버지 기일 얘기도 해야 하고. 좋아. 어디서 만날까? 집에서 만나죠. 저녁 먹으면서. 전화를 끊고 영숙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내일 만나면 뭔가 말해야 할까? 영숙은 거실을 왔다 갔다 하며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말하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일단은 숨기자. 그런데 또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재민이가 거짓말을 했을 수도 있어. 아버지 빚이 진짜 있는지 확인해 봐야겠어. 영숙은 다시 아버지의 서랍을 뒤졌습니다. 혹시 빚 관련 서류가 있을까 싶어서였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역시 재민이가 거짓말한 거야. 영숙은 확신했습니다. 그러면서 더욱 화가 났습니다. 재민이는 거짓말로 동정심 유발하고 재호는 나 몰래 집 팔려고 하고 나만 바보가 되는 거네. 영숙은 결심했습니다. 나도 내 이익을 챙겨야겠어.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일단은 내일 만남에서 형제들의 반응을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혹시 재호나 재민이도 뭔가 숨기는 게 있을까? 영숙은 의심의 눈초리로 형제들을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영숙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4억 8천만 원이라는 큰돈 앞에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아버지,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영숙은 베개 밑에 통장을 숨겼습니다. 일단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자. 형제들이 정직하게 나오면 그때 생각해보고. 하지만 영숙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도 이제 형제들을 속이고 있다는 것을. 한 달이라는 시간은 흘러가고 있었고 형제들 사이의 갈등은 더욱 깊어져만 갔습니다. 각자가 자신만의 비밀을 품은 채로 아버지가 원했던 화해는 점점 더 멀어져만 가는 것 같았습니다. 대신 욕심과 의심만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재호의 집. 세 형제가 다시 모였습니다. 재호의 아내가 저녁을 차려놓고 먼저 자리를 피했습니다. 아버지 기일을 언제로 할까? 재호가 먼저 화제를 꺼냈습니다. 49제는 다음 주에 하고 기일은 매년 지내야죠. 영숙이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비용은 어떻게 할 거예요? 재민이 물었습니다. 우리가 나눠서 내지 뭐. 재호가 답했습니다. 형은 좋으시겠네요. 20억 받으시면서. 재민이 또 시작했습니다. 야, 그 이야기는 그만하자. 재호가 짜증을 냈습니다. 영숙은 두 형제를 바라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 둘은 나 몰래 집을 팔려고 하더니 이제 서로 싸우는구나. 그런데 말인데. 영숙이 입을 열었습니다. 뭔데, 누나? 아버지가. 혹시 다른 재산도 있으실까? 영숙은 일부러 떠보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재산? 유언장에 다 나와 있잖아. 재호가 말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혹시 숨겨둔 돈 같은 거 말이에요. 재민과 재호가 영숙을 바라봤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말을 해? 재호가 의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냥 아버지 유품 정리하다 보니까 뭔가 이상한 게 있어서요. 뭐가 이상한데? 재민이 몸을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통장 같은 거요. 영숙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두 형제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통장이 있어? 있긴 한데 확실하지 않아서요. 영숙은 완전히 말하지 않았습니다. 누나, 그런 중요한 걸 왜 혼자 확인해? 재호가 화를 냈습니다. 중요한 거라고 확정된 게 아니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같이 봐야 할 거 아니야. 재민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직 확인도 안 했는데 왜 그래요? 영숙이 반박했습니다. 확인 안 했다고? 그럼 뭘 보고 이런 말을 하는 거야? 재호가 따지듯 물었습니다. 그때 재민이 의심스러운 눈으로 재호를 봤습니다. 형, 혹시 형도 뭔가 숨기는 거 있어요? 뭘 숨겨? 그저께 저한테 집 팔자고 하신 것도 이상하고. 재민이 재호의 비밀을 폭로했습니다. 영숙이 깜짝 놀랐습니다. 집을 팔자고? 언제? 그저께요. 형이 저한테 몰래 집 팔고 나누자고 했어요. 영숙의 얼굴이 차가워졌습니다. 재호, 정말 그런 말 했어? 그게 아니라. 재호가 당황했습니다. 아니라고? 그럼 뭐예요? 영숙이 따졌습니다. 사업이 어려워서 현금이 필요한데. 그래서 나 몰래 재민이랑 거래하려고 했던 거야? 누나, 오해야. 재호가 변명했습니다. 그런데 재민이 또 폭탄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빚 얘기한 것도 사실 거짓말이에요. 뭐라고? 영숙과 재호가 동시에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빚 2억. 그거 없어요. 제가 화나서 거짓말한 거예요. 재민이 고백했습니다. 재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 자식이 우리를 속였어? 형도 저를 속이려고 했잖아요. 뭘 속여? 집 팔아서 반반 나누자면서 15억 5억으로 나누려고 했잖아요. 두 형제가 고성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영숙은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역시 다들 자기 이익만 생각하는구나. 그만 싸워요. 영숙이 소리쳤습니다. 둘 다 거짓말하고 속이려 했으면서 뭘 그래요? 누나도 마찬가지잖아. 통장 얘기는 왜 지금 하는 거야? 재호가 따졌습니다. 그건 확실하지 않아서. 확실하지 않으면 왜 말을 꺼내? 재민도 화를 냈습니다. 세 사람이 모두 흥분한 상태였습니다. 알겠어요. 영숙이 일어났습니다. 뭘 알겠다는 거야? 우리가 이렇게 서로 믿지 못하는 사이라는 거려. 영숙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누나, 이제 각자 알아서 해요. 뭔 소리야? 재호가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한 달 안에 화해하라고 하셨지만 우리는 화해할 생각이 없잖아요. 그게 무슨. 저는 이제 제 방식대로 할 거예요. 영숙이 가방을 들었습니다. 누나, 어디가? 제가 받을 몫은 제가 챙길 거예요. 형제들 도움 없이도. 재민도 일어났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형한테 속을 뻔했네요. 야, 너희들. 재호가 막으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각자 변호사 선임해서 법대로 합시다. 영숙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더 이상 가족으로 얘기할 게 없어요. 세 형제는 그렇게 갈라섰습니다. 아버지가 그토록 바랐던 화해는 점점 더 멀어져만 갔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법정에서의 다툼뿐이었습니다. 3일 후 김용기 변호사 사무실. 재민이 혼자 찾아왔습니다. 얼굴에는 피로와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재민 씨, 무슨 일로 오셨나요? 김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유 원장 때문에 왔어요. 재민이 의자에 앉았습니다. 유 원장이요? 무슨 문제가 있나요? 변호사님, 솔직히 말해보세요. 이 유 원장 진짜예요? 김 변호사는 당황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버지가 정말 이런 유 원장을 남겼을까요? 재민의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물론입니다.
고인께서 직접 작성하신 거예요. 증거가 있어요? 증거요? 김 변호사가 어리둥절했습니다. 필적 감정이라도 받았어요? 아니면 동영상이나 녹음이라도? 재민이 따지듯 물었습니다. 그런 것까지는 없지만 고인이 직접 가져오셨어요. 직접 가져오셨다고 해서 본인이 쓴 게 확실해요? 김 변호사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재민 씨, 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건가요? 재민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혹시 큰형이 변조한 건 아닐까요? 변조요? 네. 큰형이 자기에게 유리하게 유언장을 조작했을 수도 있잖아요. 김 변호사는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 의심을 하실 근거가 있으신가요? 형이 저한테 집 팔자고 제안했어요. 나 몰래 말이에요. 재민이 제호의 행동을 폭로했습니다. 그건 형제끼리의 문제 아닌가요? 아니에요. 유언장 내용을 미리 알고 있었던 거죠. 재민의 주장은 점점 구체적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미리 알았냐고요? 자기가 조작했으니까요. 김 변호사는 난처한 상황에 빠졌습니다. 재민 씨, 그런 의혹만으로는 의혹이 아니에요. 저는 확신해요. 재민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경찰에요? 네. 유언장 위조 혐의로요. 김 변호사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잠깐, 재민 씨, 그렇게 되면 변호사인 저도 곤란해집니다. 그건 변호사님 일이고요. 재민은 냉정했습니다. 저는 제 권리를 찾을 거예요. 하지만 증거 없이 그런 주장을 하면 증거요? 제가 찾아보죠. 재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님도 이 일에 연루된 것 아니에요? 뭐라고요? 큰형과 짜고 유언장을 조작했을 수도 있잖아요. 김 변호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재민 씨, 그런 말씀은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럼 증명해보세요. 이 유언장이 진짜라고. 재민의 협박은 계속되었습니다. 필적 감정 의뢰하세요. 그리고 아버지가 언제 어떻게 이 유언장을 작성했는지 명확하게 해명하세요. 김 변호사는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사실 유언장은 진짜였습니다. 하지만 재민의 의혹이 커지면서 상황이 복잡해지고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필요하다면 감정을 받아보겠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재민이 다시 앉았습니다. 지금 당장 해명하라고요. 지금 당장은 못하시겠다고요? 재민의 눈빛이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럼 정말 뭔가 숨기시는 거네요. 숨기는 게 아니라 변호사님. 재민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저한테 솔직하게 말씀해 보세요. 정말 아버지 혼자 오셨어요? 정말 혼자 오셨어요. 김 변호사가 더듬거렸습니다. 큰형은 함께 오지 않았고요? 재호 씨는 그날 오지 않으셨습니다. 정말요? 재민이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습니다. 정말입니다. 그때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영숙이 들어왔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아, 영숙 씨. 김 변호사는 안도했습니다. 재민아, 너도 여기 있었네. 누나도 변조 의혹 때문에 오셨어요? 재민이 물었습니다. 변조? 무슨 변조? 유언장 말이에요. 큰형이 조작했을 수도 있다고요. 영숙은 놀랐습니다. 정말? 누나도 의심스럽지 않았어요? 그러고 보니 좀 이상했어. 영숙도 재민의 편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더욱 곤란해졌습니다. 두 분 다 오해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오해가 아니에요. 재민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희는 법정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거예요. 법정에서요? 네. 유언장 무효 소송을 걸 거예요. 영숙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동참할게요. 김 변호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형제들의 갈등이 이제 법정으로 번져가고 있었습니다. 한 달 안에 화해하려던 아버지의 마지막 소원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2주 후 서울중앙지법 가정법원. 세 형제는 각각 다른 변호사를 선임하고 법정에 섰습니다. 재호는 왼쪽에, 영숙과 재민은 오른쪽에 앉았습니다. 피고인 박재호는 피상속인의 유언장을 위조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민의 변호사가 먼저 발언했습니다.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판사가 물었습니다.
피고인이 상속 이전부터 원고들에게 부동산 매각을 제안했습니다. 이는 유언 내용을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재호의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그것은 추측일 뿐입니다. 의뢰인은 아버님의 유언을 존중할 뿐입니다. 그렇다면 왜 동생들 몰래 거래를 제안했습니까? 영숙의 변호사가 끼어들었습니다. 재호는 답변하기 곤란했습니다. 그때 재민의 변호사가 폭탄을 터뜨렸습니다. 피고인 박재호는 현재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이에 있습니다. 그것은 이 사건과 무관합니다. 재호의 변호사가 소리쳤습니다. 무관하지 않습니다. 피고인이 급히 현금이 필요했던 이유를 설명합니다. 재호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그건 오해예요. 하지만 재민의 변호사는 계속했습니다. 피고인은 회사 운영자금 15억 원을 개인 투자에 사용했습니다. 이를 은밀히 메우기 위해 상속재산이 필요했던 겁니다. 아닙니다. 재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럼 증명해보세요. 재민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재호의 변호사가 반격했습니다. 그렇다면 원고 박재민도 숨기는 게 있습니다. 뭘 숨긴다는 거죠? 재민이 당황했습니다. 원고는 현재 사채업체에 8억 원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이번엔 재민 쪽이 술렁였습니다. 그래서 상속분을 노렸던 겁니다. 그건 재민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영숙이 의기양양해했지만 곧 자신에게도 화가 돌아왔습니다. 재호의 변호사가 영숙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원고 박영숙 역시 문제가 있습니다. 저요? 영숙이 깜짝 놀랐습니다. 원고는 부모님 병원비라며 형제들에게 받은 돈을 따로 저축했습니다. 그게 뭐가 잘못인가요? 10년 동안 매월 200만 원씩 받으면서 실제 병원비는 절반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영숙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나머지 돈으로 부동산 투자를 했죠. 그건 나중에 부모님을 위해서. 증거가 있습니다. 재호의 변호사가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원고의 통장 내역과 부동산 등기부등본입니다. 법정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세 형제 모두의 추악한 과거가 드러난 것입니다. 판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잠시 휴정하겠습니다. 휴정 시간 동안 세 형제는 서로를 바라보지도 못했습니다. 복도에서 재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만족해? 뭘 만족해요? 재민이 대답했습니다. 우리 가족 체면이 다 깎아졌잖아. 체면은 형이 먼저 버렸죠. 영숙이 끼어들었습니다. 누나도 마찬가지잖아. 부모님 병원비를 속이고. 그건 나중에 부모님을 위해서였어요. 나중에는 무슨. 부모님 돌아가셨는데. 재호가 비웃었습니다. 형도 회사 돈 빼돌린 거 뭐라고 할 거예요? 재민이 따졌습니다. 그건 투자한 거야. 나중에 갚으려고. 나중에. 우리 모두 나중에를 위해서 그랬다는 거네. 영숙이 쓸쓸하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재민이 너는 뭐야? 사채비 8억은 뭐에 쓴 거야? 재호가 물었습니다. 그건 사업 때문에. 사업? 도박 아니었어? 영숙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재민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형제지만 이제는 낯선 사람들 같았습니다. 각자가 숨겨온 비밀들이 모두 드러났습니다. 돈에 대한 욕심, 거짓말, 속임수. 아버지가 그렸던 화목한 가족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었나? 영숙이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와서 그런 소리 해봤자. 재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법정에서 끝까지 싸워야겠어. 재민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세 형제는 다시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더 이상 가족이 아닌 그냥 재산을 놓고 다투는 남남으로서. 아버지가 가장 슬퍼하셨을 모습이었습니다. 법정 공방이 계속되는 중 영숙은 집에서 계속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런 지경이 됐을까? 영숙은 아버지의 방을 둘러봤습니다. 책상, 옷장, 서랍. 이미 몇 번 뒤진 곳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침대 밑이 궁금해졌습니다. 여기는 안 봤네. 영숙이 침대를 움직여봤습니다. 무거워서 쉽게 움직여지지 않았습니다. 여기 뭔가 있네? 침대 다리 아래 작은 금고가 있었습니다. 이런 게 있었네. 금고에는 번호 자물쇠가 걸려 있었습니다. 비밀번호가 뭘까? 영숙은 여러 숫자를 시도해봤습니다.
아버지 생일, 어머니 생일, 자신들의 생일. 그런데 아무것도 맞지 않았습니다. 혹시 영숙은 결혼기념일을 입력해봤습니다. 딸깍. 금고가 열렸습니다. 드디어 금고 안에는 봉투 하나가 들어있었습니다. 봉투에는 내 진짜 유언이라고 써 있었습니다. 진짜 유언? 영숙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만약 너희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마도 유산 때문에 싸우고 있을 것이다. 변호사가 읽어준 유언장은 일부러 불공평하게 만든 것이다. 너희들이 돈 때문에 싸우지 않기를 바랐지만 결국 이렇게 되었구나. 진실을 말하겠다. 재호야, 내가 회사 돈을 빼돌린 것을 안다. 하지만 아버지는 이해한다. 내 나름대로 가족을 위해서였다는 것을. 영수가 내가 병원비를 아낀 것도 안다. 그래도 10년 동안 우리를 돌봐줘서 고마웠다. 재민아, 내 빚도 안다. 아버지가 몰래 갚아뒀다. 사실 나는 너희 모두를 똑같이 사랑한다. 진짜 유언은 이것이다. 모든 재산을 3등분하여라. 집, 땅, 주식, 예금 모든 것을 공평하게 나누어라. 하지만 조건이 있다. 한 달 안에 화해하지 못하면 모든 재산은 자선단체에 기부한다. 이것이 내 진짜 뜻이다. 돈보다 소중한 것은 가족이다. 서로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며 살아라. 아버지 박철수. 영숙은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 이런 마음이셨구나.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법정에서는 치열한 공방이 계속되고 있었고 형제들은 서로를 원수처럼 여기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급히 재호와 재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재호야, 재민아, 급한 일이 있어. 집으로 와. 무슨 일인데? 우리 바쁘다고. 재호가 짜증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아버지의 진짜 유언을 찾았어. 진짜 유언? 두 사람은 반신반의했지만 영숙의 집으로 왔습니다. 이게 뭐야? 재호가 편지를 받아봤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 편지를 읽었습니다. 아버지가 다 알고 계셨구나. 재민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제 빚도 갚아주셨다고. 3등분하라고 하셨네. 재호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그런데 이게 진짜라는 보장이 있어? 재민이 의심했습니다. 누나가 조작한 거 아냐? 재호도 믿지 않았습니다. 조작이라고? 내가 왜 조작해? 누나한테 유리하게 쓰여 있잖아. 3등분이면 형한테도 좋은 거잖아요? 영숙이 답답해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법정에서 싸우기 시작했는데. 재호가 말했습니다. 지금 그만둘 수 없어. 재민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변로사비도 많이 들었고. 영숙은 실망했습니다. 아버지 마음을 왜 몰라줘? 누나도 마찬가지잖아. 비밀 통장 숨긴 거. 재호가 따졌습니다. 그건. 영숙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우리 모두 이기적이었어. 재민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아버지 편지 하나로 달라질 게 있을까?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이 담긴 편지였지만 이미 상처받은 마음들은 쉽게 치유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한번 생각해봐. 영숙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우리를 걱정하셨는지. 하지만 재호와 재민은 이미 마음을 굳혔습니다. 법정에서 끝까지 가자. 동의해. 아버지의 진짜 유언도 돈 앞에서는 힘을 잃었습니다. 가족보다 돈이 더 소중해진 그들에게는 부모의 마지막 당부조차 의미가 없었습니다. 3개월 후 서울중앙지법 가정법원. 드디어 판결이 내려지는 날이었습니다. 세 형제는 각각 다른 자리에 앉아 판사를 바라봤습니다. 서로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박재호의 유언장 위조 혐의에 대해 판단하겠습니다. 판사가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필적 감정 결과 유언장은 피상속인이 직접 작성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재민과 영숙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따라서 유언장 위조 혐의는 무죄로 판결합니다. 재호는 안도했지만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본법원은 유언장의 내용이 상당히 불공평하다고 판단합니다. 판사는 계속했습니다. 특히 한 자녀에게만 과도하게 많은 재산을 상속하도록 한 것은 다른 상속인들의 유류분을 침해합니다. 따라서 민법 제1112조에 따라 유류분 반환 청구권을 인정합니다. 세 형제는 모두 긴장했습니다. 최종 상속분을 다음과 같이 결정합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박재호 총 재산의 45%, 박영숙 총 재산의 30%, 박재민 총 재산의 25%. 구체적 금액도 발표되었습니다. 박재호 13억 5천만 원, 박영숙 9억 원, 박재민 7억 5천만 원. 아버지가 남긴 전체 재산 30억 원이 이렇게 나뉘었습니다. 재판부는 이상으로 판결을 마칩니다. 기립. 모두가 일어났습니다. 판결이 끝나고 복도에서 세 형제는 각자의 변호사와 이야기했습니다. 그래도 13억은 받았네요. 재호의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회사 문제는 어떻게 하죠? 그건 따로 해결하셔야 합니다. 재민은 7억 5천만 원을 받게 되었지만 표정이 밝지 않았습니다. 사채빚 8억인데 7억 5천만 원으로는 부족해요. 다른 방법을 찾아보셔야겠네요. 재민의 변호사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영숙은 9억을 받게 되어 가장 만족스러웠습니다. 비밀 통장 4억 8천만 원까지 합하면 거의 14억이었으니까요. 잘 되었네요. 영숙의 변호사가 축하했습니다. 세 형제는 법원 계단에서 마주쳤습니다. 이제 끝났네. 재호가 먼저 말했습니다. 네, 끝났어요. 영숙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이제 각자 살아요. 재민도 등을 돌렸습니다. 잠깐. 재호가 불렀습니다. 뭐요? 아버지 기일은 어떻게 할 거야? 세 사람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각자 알아서 하죠. 영숙이 먼저 답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재민도 동의했습니다. 그럼 정말 이게 끝인가? 재호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끝이에요. 영숙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30년 넘게 남매였지만 이제는 남이에요. 유나. 남매라는 이름으로 서로 속이고 상처 준 게 충분해요. 영숙은 가방을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혼자 살 거예요. 재민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가족이라는 게 무슨 소용이에요. 돈 앞에서는 가족도 없더라고요. 세 사람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재호는 자신의 차 쪽으로, 영숙은 지하철역으로, 재민은 택시를 잡으려고. 한때는 한 집에서 자라난 형제들이었지만 이제는 완전한 남이 되었습니다. 돈을 얻었지만 가족을 잃었습니다. 각자 수억씩 손에 쥐었지만 마음속에 남은 것은 적대심과 상처뿐이었습니다. 법원 앞에서 헤어지는 그들의 뒷모습은 쓸쓸했습니다. 아버지가 그토록 바랐던 화해는 끝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라는 시간도 이미 지나버렸습니다. 유 원장의 조건대로라면 모든 재산이 자선단체에 가야 했지만 법원은 그 조건을 무시했습니다. 법적으로는 승리했지만 인간적으로는 모두가 패배자가 된 것입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강남의 한 작은 고시원. 재민은 좁은 방에서 컵라면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한숨만 나왔습니다. 7억 5천만 원을 받았지만 사채빚 8억을 다 갚지 못했습니다. 남은 돈으로 사업을 시작했지만 6개월 만에 망했습니다. 역시 도박으로 번 돈은 도박으로 날아가는구나. 재민은 결국 개인회생 신청을 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월세 30만 원짜리 고시원뿐이었습니다. 형, 누나는 잘 살고 있을까? 하지만 연락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TV에서 가족 이야기가 나오면 채널을 돌렸습니다. 혼자 사는 게 익숙해졌지만 가끔은 외로웠습니다. 용인의 한 아파트. 영숙은 혼자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14억이라는 돈을 갖게 되었지만 쓸 곳이 없었습니다. 친구들과도 연락이 끊어졌습니다. 10년 동안 부모 돌보느라 인간관계가 다 끊어져 있었거든요. 돈이 이렇게 많은데 왜 이렇게 외로울까? 영숙은 가끔 결혼 상대방을 찾아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60이 넘은 나이에 만나는 사람들은 대부분 돈 때문에 접근했습니다. 진짜 나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구나. 영숙은 점점 사람들을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형제들과 싸운 기억 때문에 누구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파트에서 혼자 TV만 보며 지내는 날들이 계속되었습니다. 건강도 나빠졌지만 돌봐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재호는 13억을 받았지만 회사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횡령죄로 기소되어 1년 6개월 실형을 받았습니다. 감옥에서 나온 후에는 취직이 어려웠습니다. 전과자는 받지 않는다는 말을 수없이 들었습니다. 아내와는 이혼했습니다. 당신 때문에 애들이 학교에서 창피를 당해요. 아내가 아이들을 데리고 나갔습니다. 재호는 혼자 남았습니다.
돈은 있었지만 가족도 직장도 명예도 모든 걸 잃었습니다. 13억이 뭔 소용인가. 재호는 매일 술만 마셨습니다. 가끔 영숙이나 재민이 생각났지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먼저 연락하면 자존심 상해. 하지만 속으로는 그리웠습니다. 어릴 때 함께 놀던 동생들이, 세 형제 모두 돈은 얻었지만 행복을 잃었습니다. 재호는 아버지 묘지를 찾았습니다. 3년 만이었습니다. 묘비 앞에는 시든 꽃이 놓여 있었습니다. 누가 왔다 갔나? 재호는 새 꽃을 놓고 앉았습니다.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돈 때문에 형제들과 싸워서 죄송합니다. 지금 너무 외로워요. 바람이 살랑 불었습니다. 옆 묘지에서 누군가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영숙이었습니다. 영숙도 재호를 봤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각자 아버지께 인사하고 돌아갔습니다.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서로를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자존심이 화해를 막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하늘에서 그런 자식들을 보며 얼마나 속상하셨을까요? 돈을 벌기 위해 가족을 잃은 어리석은 자식들을. 그들이 진짜 잃은 것은 돈이 아니라 사랑이었습니다. 10년이 흘렀습니다. 영숙은 병상에서 기침을 하고 있었습니다. 폐암 말기였습니다. 간병인이 물을 떠다 줬습니다. 고맙습니다. 영숙의 목소리는 많이 쉬었습니다. 10년 동안 혼자 살면서 건강을 제대로 챙기지 못했습니다. 늦게 발견된 암은 이미 온몸으로 번져 있었습니다. 보호자는 없으세요? 의사가 물었습니다. 없어요. 영숙은 쓸쓸하게 대답했습니다. 14억이라는 돈이 있어도 돌봐줄 가족이 없었습니다. 형제분들은 안 계세요? 간병인이 물었습니다. 있긴 하지만 연락이 끊어진 지 오래예요. 영숙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10년 전에 돈 때문에 싸웠거든요. 그래도 가족인데 연락해보시지 그래요? 이제 와서 뭐해요? 자존심도 있고. 하지만 영숙의 마음속으로는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돈보다 소중한 건 함께였는데 왜 그걸 몰랐을까? 밤이 되면 더욱 외로웠습니다. 재호야, 재민아, 보고 싶다. 영숙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전화기를 들 용기는 없었습니다. 동전 좀 주세요. 재민은 종이컵을 들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개인을 생고 실패하고 결국 노숙자가 되었습니다. 겨울이라 추위가 뼈저리게 느껴졌습니다. 아저씨, 여기서 구걸하시면 안 돼요. 경찰이 와서 제지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재민은 자리를 옮겼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7억 5천만 원을 받았던 자신이 이런 신세가 될 줄 꿈에도 몰랐습니다. 형, 누나, 지금 뭘 하고 계실까? 재민은 추위에 떨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그때 욕심만 안 부렸어도, 거짓말만 안 했어도.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형제들을 찾아가기에는 너무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형제라도 보고 싶다. 재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그 눈물을 얼려버렸습니다. 재호는 50층 펜트하우스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서울 야경이 한눈에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아름다운 풍경도 외로운 마음을 달래주지는 못했습니다. 건배. 재호는 혼자 잔을 들었습니다. 13억으로 부동산 투자를 해서 지금은 50억 정도의 재산이 있었습니다. 돈은 많이 벌었지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보았습니다. 이혼한 아내와 아이들 사진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이제 성인이 되었지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아빠는 죄인이니까 연락하지 마. 아내가 아이들에게 그렇게 말했다고 들었습니다. 영숙이, 재민이, 지금 잘 살고 있을까? 재호도 동생들이 그리웠습니다. 특히 추석이나 설날 같은 명절이면 더욱 그리웠습니다. 어릴 때는 세 형제가 함께 윷놀이하고 웃었던 기억들. 왜 그때 돈에 눈이 멀었을까? 재호는 후회했습니다. 아버지가 화해하라고 하셨는데 왜 그 말씀을 듣지 않았을까? 술잔을 기울이면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제 와서 먼저 연락하기에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세 형제 모두 서로를 그리워했지만 아무도 먼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각자 다른 곳에서 다른 모습으로 살고 있었지만 마음속 후회는 같았습니다. 돈보다 소중한 건 가족이었는데 왜 그걸 그때 몰랐을까?
너무 늦은 깨달음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진짜 유언. 돈보다 소중한 것은 가족이다. 서로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며 살아라. 그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이제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3개월 후, 영숙은 혼자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병원에서 마지막까지 형제들을 기다렸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영숙의 죽음 소식은 신문 부고란에 작은 글씨로 실렸습니다. 재호가 그 기사를 우연히 보게 된 것은 장례식이 끝난 후였습니다. 영숙이가 죽었다고? 재호는 신문을 떨어뜨렸습니다.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보호자가 없어서 무연고자로 처리될 뻔했어요. 다행히 부고를 보고 오신 분이 계셔서. 병원 직원이 말했습니다. 왜 연락을 안 해줬어요? 연락처를 몰랐어요. 보호자 연락처가 없어서. 재호는 무릎이 꺾였습니다. 동생이 죽는데도 곁에 있어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영숙의 유품 정리를 하면서 재호는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재호와 재민이 보고 싶다. 10년 전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절대 돈 때문에 싸우지 않을 텐데. 아버지 말씀이 맞았다. 돈보다 소중한 것은 가족이었다.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지만 다음 생에서는 좋은 가족이 되고 싶다. 재호는 울었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펑펑 울었습니다. 재호는 재민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사립탐정까지 고용했습니다. 한 달 후 서울역 근처에서 노숙하고 있는 재민을 찾았습니다. 재민아. 재호가 다가갔을 때 재민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너무 초라한 모습이 되어 있었거든요. 형이에요? 재민이 놀란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영숙이가 죽었어. 재호가 말하자 재민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누나가 죽었다고요? 혼자 죽었어. 우리가 곁에 있어주지 못했어. 두 형제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10년 동안의 원망과 자존심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아버지 묘지에서 재호와 재민은 함께 아버지 묘지를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영숙의 유골함도 함께 가져갔습니다. 아버지, 영숙이 데려왔어요. 재호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10년 동안 바보같이 살았어요. 재민이 무릎을 꿇고 절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이제 알겠어요. 두 사람은 아버지께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영숙에게도 누나, 미안해. 정말 미안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아버지와 영숙이 용서한다는 듯이. 에필로그. 억대 유산을 둘러싼 형제자매의 싸움. 그들은 결국 돈은 얻었지만 가족을 잃었습니다. 재호는 13억 5천만 원을 받아 50억의 부자가 되었습니다. 영숙은 14억을 받아 경제적으로 여유로웠습니다. 재민은 7억 5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을 모두 잃었습니다. 사랑을, 신뢰를, 행복을, 그리고 가족을. 늦게서야 깨달았습니다. 사람을 잃고 얻은 돈은 결국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가족의 사랑 앞에서 돈은 먼지와 같다는 것을. 아버지가 진짜로 물려주고 싶었던 것은 돈이 아니라 형제 간의 사랑이었다는 것을. 하지만 그들이 이 사실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영숙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고 남은 두 형제는 서로의 상처를 어루만지며 살아가야 했습니다. 재호는 재민에게 자신의 재산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제서야 아버지의 마지막 당부를 실천한 것입니다. 돈보다 소중한 것은 가족이다. 하지만 그 교훈을 얻기까지 너무 큰 대가를 치렀습니다. 한 사람의 목숨과 10년이라는 시간을. 부모님의 유산은 자녀들에게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었습니다. 돈 때문에 가족이 갈라지는 일은 지금도 어디선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경고가 되기를 바랍니다. 가족보다 소중한 것은 이 세상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라면 사랑하는 가족과 재산 사이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스토리가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